나라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수치예요. 이제 슬슬 2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변을 보면 애 낳고 싶다는 생각이 도무지 안 들어요. 물론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이를 꼭 낳으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 네. 이게 역대 최저치라고 하던데요. 내년에는 0.7대가 무너질 겁니다. 전쟁이 나도 이것보다 높고요. 이제 사회가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수치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살짜리 애 키우는 선배만 봐도 그래요. 애기 낳기 전엔 맞벌이였거든요. 양가 부모님이 애 낳기만 해라, 내가 다 키워줄게 했는데 처음엔 다 그러시죠. 네. 막상 애가 딱 태어나니까 힘들다고 못 봐준다고 하셨대요. 결국 선배가 육아휴직 중인데 그마저도 1년이라 곧 복직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남편도 회사가 어려워서 육아휴직이 어렵다더라고요. 집 앞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더니 대기가 길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대요. 스터비는 달에 300만 원은 기본이라 한 명 월급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인데 베이비시터 한 달에 300만 원은 출퇴근하시는 분들 얘기일 겁니다. 기거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비싸게 지금. 네, 맞습니다. 예. 뉴스에선 애를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하네 어쩌네 하는데 선배네와 저희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더욱 고민이 됩니다. 저희 아이 낳아도 괜찮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2020년부터 21년부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가 나고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2002년생이 중요한 게 50만 명 안 되게 태어났다는데 그 당시 인원이 신입생 정원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대 위기 사태를 2002년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대비를 안 하고 두고 있었던 거죠. 작년에는 25만 명이 안 태어났어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25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는 제로가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모든 산업도 사실상 붕괴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TV를 보면 알바 광고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알바생이 모자라서 그래요. 알바생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왜 구하기 힘들어졌냐? 2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친구들이 곧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없었던 신규 진입 인력이 줄어들면서 우리 산업에서 인력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특히 지방에 있는 대기업, 포스코라든지 뭐 제철소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인 이런 데서도 타격이 좀 클 거예요. 사람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슈링크랑 이코노믹스를 합쳐가지고 이제 경기가 축소된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라고도 예측을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산 인력이 줄어드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 시장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특히 소비 시장 중에서도 내수업이 시장 자체가 좁아질 거예요. 건설업이라든지 운송업이라든지 외식 숙박업 같은 내수업이에요. 시장도 줄어들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하는 위기 상황이 되겠죠. 진짜 문제는 격차가 커질 거예요. 산업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노동시장도 이분화되면서 계층 간의 격차도 커지고요. 저출산 얘기를 하면 지금 기성세대들이 항상 얘기를 하죠. 왜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안 낳으면 나라 망한다. 20대, 30대 청년들은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2030 세대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이 이걸 만든 게 아니고 본인들은 그냥 크다가 보니까 이런 사회에 진입한 거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한 25년 정도 지나면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된 나라가 돼요. 속도가 무지 빨라져요. 불과 한 25년 후가 되면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넘을 거거든요. 계층과 지역과 세대를 따라서 격차가 커지고 그러면서 갈등도 커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이 학교 교사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교사 수를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계신 분들을 나가게 하는 거, 아니면 신규 인력을 안 받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후자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냐면은 고령화의 위기를 청년 세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인구학자로서 사회학자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우리 사회가 매몰아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령화의 진짜 문제. 우리가 저출산이 심화된 게 2015년, 16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친구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이 코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 동시대에 태어나면서 같은 경험을, 역사적 경험을 같은 연령대에 해요. 그래서 구제금융 때 10대 정도 되는 그 세대가 부모님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를 몸소 경험했죠. 근데 그때 국가는 도와주지 않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건 어찌 보면 그 세대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미래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할 때 내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청년들은 IMF 이후를 하면서 굉장히 고도화된 경쟁 체제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고, 사교육을 특히 심화되면서 우리 가족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자기의 가족에 대한 효용성, 가족이 왜 행복한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거를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로 스노우볼 리소스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누진 자원 게임 정도가 될 텐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자원이나 자산을 조금 독점할 수 있으면 이건 완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출산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몰아서 한 아이한테 투자하는 게 여러 아이한테 나누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야 얘가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죠.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자신이 없기도 하고. 저희 인구학에서도 이거를 이제 상대적 투자 가설이라고 해서,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중산층은 왜 아이를 덜 낳을까로 들어갔어요. 교육 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으면 아이를 많이 낳고, 아주 높으면은 노는데 중산층 왜 떨어지지 설명을 해서 상대적으로 투자를 효율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어차피 여러 명을 낳아가지고 키울 자신은 없어. 그러니까 한 명 낳아서 얘한테 집중해서 투자할 거야. 그럼 얘가 다른 애들과의 경쟁에서는 그래도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한 부모도 다른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저렇게 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나도 저 정도의 준비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나는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출산을 하는 건 좀 무리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실제로 꽤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대학을 못 가면은 대우를 못 받잖아요. 이 경쟁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키워서 차라리 안 낳는 게 낫다라고, 심리적인 생존 전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모두가 불안해하는 사회, 그러니까 이 경쟁과 불안과 이 불행이 뭔가 섞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하는데 한 3년 걸렸죠. 8개월 채우고 그만뒀어요. 저희 때는 평생 직장이었는데 요즘 굉장히 빨리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냥 1년 반 만에 이제 그만두는데, 졸업을 하고 그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가 한 10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취직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퇴근해도 퇴근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도 카톡이 계속 와요. 답장하다 보면 저녁 시간이 다 가서 제대로 쉴 시간도 없더라고요. 아니, 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성과급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상사들은 솔직히 일도 안 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다 시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뒀다니까 주변 선배나 부모님들은 너 미쳤냐면서 저한테 끈기가 없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정상인가요? 신입사원이 자꾸 들러나는 그린다는 건 해서 큰 손실이고 하니까 또 1년간 육성하는데 얼마가 드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내 평균이 한 2억 정도를 보더라고요. 젊은 인력들에 대해서 투자를 그만큼 덜 하게 됩니다. MZ세대들이 커리어를 축적하거나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산업, 사회구조 자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가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가는 걸 보면 쟤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저렇게 뛰쳐나가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지? 나 여기 그냥 머무르고 있구나.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들거든요. 심하게 가면 이제 좌절감이 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불안감이고요. 불안감이 세면 일 못해요. 진급 심사를 할 때 출근 명부를 가져오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에 언제쯤 퇴근을 하는지. 야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거다 이런 분위기가 되게 팽배했었고요. 굳이 뭐 내가 월라벨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목매일 필요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조직 문화죠. 굉장히 많은 회사에 꼰대들이 많고요. 네. 수직적인 조직 문화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내가 이런 데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권력 거리가 길면 굉장히 조금 수직적이라는 조사를 보면 전 세계 평균치보다 좀 많이 높게 나오는 60점 정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세대는 오히려 권력 거리를 그냥 인정하고 살면 막 승진도 되고 하니까 뭐 조직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도 나도 이렇게 거리를 둬야지. 이런 자세였던 것 같은데 MZ세대는 그 전제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회사가 성장하면 너도 같이 성장하는 거야 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회사가 성장한다고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부품이 아니라 중요한 구성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도 연결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지금부터 모두 수평적으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보자.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단순히 지시를 받고 지시 받은 대로 수행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역할이 무엇이냐가 궁금한 거죠. 그래야 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Z세대는 경쟁도 힘들고 취업도 어렵게 하지만 일터에서 정말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소셜미디어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있든 그게 뭐 중요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인 거리와 다르다고 해서 지각된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전 세대가 지각하는 사회의 모습하고요. 현재 20, 30대가 지각하는 사회의 모습이 다릅니다. 지각된 거리가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지금은 지각된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든 할 수는 있어요. 졸업하고 취업 준비만 3년 넘게 했는데요. 이 나이쯤이면은 괜찮은 직장에 다닐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냥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취업 준비 중이에요. 정말 저는 이 통계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청년들 중에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그 취업자의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대략 34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56만여 명에 이릅니다. 재밌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카페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의 수가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다. 10년 만에 22만 명이 늘고 있다. 이게 알바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과거에는 청년 실업률이 9%, 10%에 육박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요. 코로나를 끝나고 나서 지금은 한 6%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현재 좀 청년 실업 상황은 수치로만 봐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주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가 131만 3천 명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는 100만 명 줄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좀 불안정한 일자리잖아요.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자리의 질 자체는 그렇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언제 정규직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른들은 좀 눈높이를 낮추라고도 하는데 중소기업 들어가면 막봉이고 대기업으로도 이직하기도 어렵고. 부인난에 허덕이는 지역, 지방의 중소기업들 일자리가 21만 개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3년 동안 비교해 보면 85%나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그런 중소기업 일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의 사무직이나 전문직
이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뭐 대학 내에 놀아서도 대기업 취업이 쉽다고 하는데 저는 학점 관리도 빡세게 하고 각종 자격증도 따고 인턴도 여러 번 했는데 이 나이 되도록 안정적인 사무직으로도 일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첫 취업까지 3년 넘게 걸렸다는 청년들이 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2만 명 정도가 되고요. 3년도 사실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청년들이 얼마나 그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정말 3년 넘게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속상하네요. 제가 감정이 너무 이입되네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자니 뭐 앞날이 걱정되는데 괜찮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합격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청년기에 그 취업으로 인해서 겪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그 사회와 관계를 끊고 스스로 이제 고립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청년들의 비중이 올라가게 되고요. 전국에 51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고립운동 청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청년기에 취업의 어려움이 사회적 일탈 행위로도 많이 이어질 수 있다. 인파가 몰린 이곳에 20대 남자가 2톤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車で3人ぐらいがいっぺんにダダダーンと要するに交通事故ではなくてそうしたら刺されたって言われて 흉기까지 휘둘러 7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 홧김에 그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장 고민될 만한 비용, 사회적 비용이 있다는 거죠. 국가적인 손해도 분명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일을 못하면은 그동안은 이제 국가에서 생산이 줄어드니까 GDP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2035년까지, 2040년까지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걱정이거든요.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 이 중에서 특히 노동 투입이 줄어드는 것.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데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그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안정적으로 소득에 기반한 생활을 하는 시점이 지연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 시점도 지연되는 것이고 결혼 시점도 지연되는 것이고 아이를 가질 의사를 떨어뜨려 놓는 그런 영향 요인까지도 전개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청년들의 자립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 연령도 높아져 자립하는 나이도 늦어진 겁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이제 스티그마 이펙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학 범죄학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초범자에게 범죄자다라는 이런 낙인을 찍으면은 스스로 범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서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취업 시장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실업의 낙인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직자 자신의 경우에도 스스로 점점 자신감을 잃고 나는 해도 안 될 거야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다소 패배의식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기 실업자야 이런 종류의 낙인이 찍혀버려서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분석하거든요. 실업의 이력 현상이라고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실업이 장기화 될수록 이 인생 후반부에 가서도 더 실업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졸자의 경우에 취업이 1년 정도 늦어지면은 향후 10년 동안 임금이 연평균 4에서 8% 정도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첫 직장의 규모가 큰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 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기 임금이 높고 또 그것이 향후 10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비정규직으로 입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관찰이 됩니다. 처음에 임금이 낮은데 향후에 다시 또 계속해서 임금이 낮은 이런 효과로 이어진다. 첫 직장의 질,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또는 기업 규모라든지 고용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것이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은 빈 일자리를 찾아서 공백을 좀 줄이고 그 첫 일자리에서 그 다음 일자리로 성장할 수 있는 또 원하는 일자리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는 그런 정책 구상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포에서 해결하세요.